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2022년을 기준해서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국가 최대의 과제가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출생의 원인과 해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진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김소향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오늘의 주제 영상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행복한 가정은 이상적인 가족 계획만으로 이루어집니다. 2023년경에야 선진국 수준인 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워킹맘으로서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여쭤볼 텐데요. 저출산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출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저출산과 저출생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젠더 감수성과 관련된 어떤 개념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기존에는 저출산을 일반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출산이라고 하면 낳는 어떤 행위의 중심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낳는 사람은 결국은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출생이라는 거는 태어난 어떤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은 중립적인 용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제 이 저출산이 된다면 낮은 그런 그 부정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더 씌우고 책임을 더 씌우는 이런 그 성차별적인 용어가 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제는 바꾸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출생이라는 조금 이제 중립적인 이런 용어로 쓰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인식이 좀 변해가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좀 변해가는데 그 과정의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저출생으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 사실 수치로 보면은 더욱더 심각성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설명해 주실까요? 예, 합계 출산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5에서 49세 사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의 수를 말하는데요. 이 수치가 0.78명이라는 건 앞으로 여성들이 낳을 자녀의 수가 1인당 1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빠르게 떨어졌냐면요, 1970년대까지는 2명대로 떨어졌고 1980년대엔 1명대, 그리고 마침내 2018년에는 1명의 벽이 무너져서 0.98명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출생률의 마지노선이 2.1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유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지난해 합계 출생률을 보면요, 0.93명인데요. 출생아 수를 보면 12,000명이고요.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하면 절반, 반토막 가까이 난 상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북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데 도시로 가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지난해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 부산, 인천 순이었고요. 경북 역시 포항, 구미, 경산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더 낮은 수치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인구의 92%가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큰 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에 비해서 경북의 출산율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1위 채, 한 명이 채 되지 못합니다. 이진숙 교수님 어떤가요? 사실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문제도 있고요. 특히나
고령화 문제가 함께 겹쳐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출산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이제 그 만혼이나 비혼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 결혼하는 그런 평균 연령도 한 33세 정도 되고요. 출산을 하는 평균 그 연령도 그 정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늦게 출산을 하다 보니 둘째나 셋째를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그런 추론이 강하고 전체 인구 성장률이 그에 따라서 마이너스 1%대로 벌써 이미 2020년 이후부터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인구가 지금 경북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더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 인구 유출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인구 감소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로 청년들 그중에서도 여성들의 순 유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전입자 대비 전출수에 있어서 16,978명 정도가 2020년 기준으로 경북에서 타시도로 전출을 해나갔거든요. 그러하다 보니까 이 고령화된 사회에 경북의 경우에는 지금 그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의 위험이 굉장히 커서 특히 이제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7곡을 제외한 전체 군 단위가 지금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 중에서도 9개 군은 이미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그런 대표 지역이 경북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김소영 활동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좀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MZ 엄마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 합계 출산율, 더불어서 아이 낳는 과정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요? 저 교수님 딱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딱 그 생각이 났어요. 네. 있을 때 잘해. 정말 후회하지 말고. 이 생각이 딱 났고요. 정말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맘고리즘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맘고리즘. 네, 요즘 알고리즘의 이제 시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맘고리즘이라고 해서 여성의 생애 주기별로 계속 육아를 반복하는 거예요. 저희는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여성들이 이제 어떤 직장, 커리어 우먼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또 결국에는 결혼하고 출산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저희 딸 아이들을 봐줘야 되고 결국에는 이 계속 육아에 엄마들의 삶이 다 봉착되어 있는 것들의 이런 관습들이 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엄마의 삶,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줄 것 같다라는 네. 그러니까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나 이제 부담감이 든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저출생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 저출생 원인에 대해서 외국에서 짚어준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보도였죠? 예, 작년 12월에 CNN이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워낙 충격적인 숫자가 연이어 나오다 보니 세계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은 주제라는 거죠. 이 뉴스에서 지적한 거는 주로 경제적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부동산 가격, 집값 문제고요. 그리고 높은 교육비,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을 꼽았습니다. 물론 경제적 문제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 기사에서는 사회적인 요인도 분석을 했는데요. 혼외 출산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 그리고 여성의 높은 육아 부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시간 노동 문화를 꼽았습니다. 이런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맞물리면서 한국이 이례적으로 낮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따끔한 지적을 했습니다.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두 분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끄덕끄덕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외신과 또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식 교수님, 조금 범위를 좁혀서요. 우리 경북의 원인을 조금 찾아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여전한 젠더 분업 문화, 요게 이제 경북이 특히나 더 한 것 같고요. 서울대 그 이철희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경북의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은 타 지역 남성들과 결혼한 여성들에 비추어 봤을 때 하루에 가사 노동을 1시간 정도는 더 한다. 이런 그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여성들이 이런 성분업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맞벌이를 해도 이게 변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하나 낳는다라는 거는 비용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돌봄 부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성들이 출산을 더 원해도 실제로는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출산에 대해서도 비판적일 수밖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인프라죠.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이 포항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그 군 단위로만 나가도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초기 양육기 있는 가족을 위한 그런 그 의료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동 인프라들 뭐 버스를 개조해서 의료진이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그게 본질적인 대안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가족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수양 활동가께서는 새 아이의 엄마시죠? 네. 더불어서 다 함께 돌봄센터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들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뭐 돌봄도 그렇고 네.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과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 네. 어떤 점들을 좀 짚어보고 싶으세요? 우선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거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어요. 네,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살아가려고 사실 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많은 엄마들이 사실 지역에서 특히 우리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찾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봄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처음에는 작게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돌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주변에 둘러보니까 돌봄이 너무 문제여서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나면 유치원 때보다 더 일찍 집에 오게 되는 거죠. 그때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고 또 이 문제들이 저희가 초등 돌봄 공백 이렇게 말하면서 다 함께 돌봄센터라고 하는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지역의 편차가 너무 많아요. 예. 전국에 923개 있고요. 서울에 241개, 경기가 245개, 대구가 이제 7개. 네, 지금 포항에는 3곳이 있고요. 여성들이 일을 공정을 하고 경력 단절되지 않게 어떤 인프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들도 결국 지자체가 국가 정책들을 약간 뭐 이렇게 취사 선택하여서 지역마다 편차가 이렇게 높은 것들이 사실 여성들을 더 일할 수 없는 지경으로 사실 몰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저희 돌봄터는 초등학생 위주로 학기 중, 방과 후나 또 방학 중 지역 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기내는 13시부터 19시까지고요.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너무 중독이 되니까 제가 잠시 제 집안일을 하려고 해도 그 애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서 잠깐이라도 좀 이런 데서 해방을 시키고자 다행히 집 앞에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집안일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저의 시간 잠깐이라도 커피 타임을 밖에서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자, 우리 오늘은 얼굴 명칭을 배우는 거예요. 네. 자,眼睛,鼻子, 耳朵, 嘴巴, 手, 鼻子, 耳朵, 嘴巴, 手.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만족해 하셔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우리가 멘사 같은 이런 중국어 같은 학교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올린도 우리가 이제 무료로 가르쳐 주잖아요. 일단 이용료 3만 원만 내면은 그러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대기 순위가 조금 치열해요. 정원이 지금 현재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 찼나요? 다 찼어요. 우선순위는 처음에는 이제 맞벌이 부부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자녀, 세 번째는 한부모,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지역의 특성상 하고 있습니다.
외동이에요? 외동. 재밌어요. 친구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으니까. 안 외롭고 너무 좋아요. 왜 안 외로워요? 여기 다니면? 여기 돌보면서는 친구들이랑 놀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어땠어요? 좀 쓸쓸했어요.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해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요? 외로워요 그냥. 채이가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동생이 있었으면 하고 했는데 둘째까지 놓으면 정말 저는 제 생활이나 나의 모습을 못 찾을 것 같아서 일단은 채이 한 명으로 그냥 키우고 싶어서 일을 안 하려고 할 차에 딱 잘 운 좋게 돌봄센터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일을 그만두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학원을 보낸다고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출 수 있겠지만은 방학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기간도 길고 방학 때는 어느 누구한테 맡길 때도 없고 워킹맘으로서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자리도 이런 돌봄센터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돌봄센터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만큼 아이들이 인원을 다 채용할 수도 없고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이는 낳을 수는 있다만 그 후에 아이가 혼자서 지내야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데가 많았다면 저는 둘째를 낳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오늘 간식 떡 나왔어. 떡 나왔어? 이거 오늘 엄청 재밌어. 엄청 재밌었어? 재밌었으면 됐어. 저 수치 영상도 보고. 오. 벌써? 응. 엄마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고요. 남성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남성들은 어떤 부분들을 원인으로 꼽고 있는지 남구민 큐레이터가 이야기해 줄까요?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남성들끼리도 결혼이나 출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닥치지 않더라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젊은 남성들은 예전 세대와는 다르게 육아가 꼭 한 사람, 특히 여성의 일이라고만 생각은 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육아를 하는 게 여전히 사회 분위기상 그리고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육아휴직 수급자 중에서 아버지는 28.9%에 그쳤는데요. 게다가 이 중에 대다수가 대기업 직장인들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71%가 300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 종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아빠는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대다수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이고 걱정스러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사업장 처벌같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대체 인력을 보내줘야 쉴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요. 대체 인력을 알선해주는 대체 인력 뱅크가 운영 중이지만 문제는 사업장에서 아빠가 나갔을 때 필요한 인력은 좀 숙련도가 있는 노동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체 인력 뱅크로 소개되는 인력은 대체로 굉장히 경력이 낮은 신규 입사자 같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현실적인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빠들도 육아를 같이 분담을 하는 게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들을 다시 빨리 집에 보내주셔야지 뭐 육아를 분담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장시간 노동 시간을 더 늘린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역행하는 구조를 간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현실을 정말 알고 당사자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어봤다면 지금부터는 저출생 문제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이었죠.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를 열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남구민 뉴스 큐레이터가요. 어떤 대책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다양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요약하면 선택과 집중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저출생 정책의 효과를 재점검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히 없애고 통폐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요. 돌봄과 교육은 일단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체계를 합치는 유보통합을 통해 전체적인 돌봄의 질을 높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 즉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제도를 좀 더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전체 초등학교로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과 육아 병행은요. 눈치 보며 쓰지도 못하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이겠다.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전담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제도를 기업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공시하게 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성 지원 제도를 확대해서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는데요. 만 0세에서 1세까지의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지급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만 0세 아동에겐 현재 70만 원 주는 걸 앞으로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겐 월 35만 원을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거의 경우에는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특례 대출을 확대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7천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로, 전세 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6천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약 1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지금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활동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현금성 지원 계속 하실 겁니까? 예, 지금 정말 돈 얼마 더 준다고 애 안 낳습니다. 네, 이런 푼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사실 더 화가 나는데요. 예, 아니 이것보다도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정말 측정할 수 없는 더 큰 손해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핵심이 이게 출생과 직접 관련되는 것을 지금에서 현금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말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양육자들의 삶의 변화가 할 수 있는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선택 안 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고요.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요. 정부의 제도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경북의 또 다른 제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북을 보면은 사실은 어린이집이 모질란 상황은 아니거든요. 정원을 놓고 봤을 때 정원 대비 현원을 해보면은 대부분은 못 채우고 있어요. 네. 결국은 이제 질적으로 믿을 만한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소규모화하고 개별화하고 그러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소수의 아이들을 정말 양질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 중심적으로 이제 경주를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현 정부에서 또 경북에서 그런 노력들은 많이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출산이나 인구 감소나 이런 부분들은 30년을 기본으로 내다보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정부의 정권이 뭐 4, 5년 길어봤자 이렇지 않습니까? 민선 이 자치단체들도 그렇고 그 기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로 현금성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지자체마다 다 유사해져요. 중앙정부하고도 비슷해져요. 서울시에서는 뭐 조부모 수당 한다 그러고 중앙정부에서는 부모급여 한다고 그러고 경북을 비롯한 이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출산과 관련된 장려금 지원 제도를 하잖아요. 대부분이 다 중복성이고 사실은 아까 활동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성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오히려 성역화를 고착시키는 그런 그 기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휴가휴직을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급여를 더 높여주고 대체 인력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경력이 있는 그런 그 인력 풀을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직장 동료들한테는 전혀 부담이 안 가도록 이런 노동 문화라든지 노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활동가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대책들 더불어서 어떤 사회적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당사자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네, 당사자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포항에 오니까 이렇게 작은 독립 서점에 가보니까 엄마들의 서사를 담은 잡지가 하나 있었어요. 네, 포포포라는 잡지를 봤는데 이런 기록들이 사실은 확장돼야 돼요. 왜 엄마들 삶이 이런 데를 인정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니라는 거죠. 네,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데부터 지금 이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엄마들을 그냥 가임기 여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의 삶에서 성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책을 가져갈 때 내가 아이를 낳고도 충분히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거기에서부터 사실 출산율을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이런 이야기 있을 때마다 현장의 어머님들은 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고 늘 이야기는 하는데 네. 정작 나오는 대책들은 우리의 이야기가 빠졌어요로 귀결되는 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뉴스 바로 예산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이게 보니까 15년 동안 뭐 280조가 들어갔다. 350조가 들어갔다. 뭐 조사들은 제각각이지만 수백 조가 들어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궁민 큐레이터, 정말 이 수많은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갔는지 더불어서 문제 극복에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지금까지 15년간 280조원이 들었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예산들이 어딘가에 들어가고 흩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출생 대책 우리나라에서 뭐 아는 거 있어? 했을 땐 딱히 떠오르지 않거나 떠올라도 공감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백화점식으로 정책을 나열해서는 더 이상 이 분위기를 바꾸기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혼이 늦어지는 만혼 현상이 이어지면서 갈수록 난임 문제도 커지고 있죠. 신생아 10명 중 1명 정도가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데 그에 비해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으려면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하고 만 45세 미만은 30%, 그 이상은 50% 자기부담 비용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는 일찍부터 난임 치료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43세, 영국은 40살 이하까지 무료로 지원을 하고요. 일본은 재작년에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정부가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서울, 대구 등 소득 기준을 자체적으로 폐지한 지자체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긍정적이지만 어서 빨리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들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은 몇 가지 대책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저출생의 실태와 원인 더불어서 해결 방안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아님부터요. 전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아침에 애 셋 보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숨을 훅 쉬니까 네. 저희 3살 아들이 이렇게 뽀뽀해주면서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저는 정말 행복해졌고 또 제 삶의 이 과정도 제가 사회에 좀 더 나은 일원이 되겠다 이런 걸 결심하게 된 것도 우리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부터인 것 같습니다. 3살, 7살, 10살 참 매일이 고군분투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주는 행복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예. 하지만 제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마을 돌봄이나 이렇게 사회적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 자체가 사실 폄하되고 이런 일들은 엄마들이 하는 일 그리고 이렇게 돌봄을 경시하는 이런 문화 안에서 과연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결국에는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왜 내가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이 정말 계속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성에게만 이런 돌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이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정말 절실하고요. 딸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민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결말이 결국에는 이 한국을 탈출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 안에서 찾고 싶고 그것들이 당연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마지막 네. 정리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치인 한 분께서 다문화 이주 여성을 보더니 우리나라에 온 거를 환영을 하는데 아니 근데 아이를 낳아줘야 된다. 그거를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게 우리나라의 이런 젠더 감수성의 수준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일단은 그렇게 여성들을 아이 낳고 키우는 그런 그 도구로 보는 인식에서부터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저출생위원회도 2018년인가요? 다른 그 지자체보다는 빨리 만들었어요. 용어의 그 수정도 반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다른 그런 돌봄이나 이런 것들도 돌봄센터인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인프라들을 빨리 늘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수요를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모들은 자기의 이런 돌봄 욕구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고 항상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부모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을 하는 그런 그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부모들이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국민 큐레이터의 마지막 전하는 말도 들어볼까요? 예, 두 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 문화적인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부족한 지원에 대해서 경제적인 논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저출산 대책이 나오고 제 주변의 신혼부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보냐 이랬더니 농반 진반으로 하는 말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한 명당 1억씩 주겠던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야금야금 주는 엄청난 예산이지만 조금 떨어지면 또 야금야금 지원을 해주고 이런 정책 자체가 신혼부부들이 늦게 낳을수록 이득이고 또 빨리 낳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든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빨리 낳으면 손해보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젊은 부부 입장에선 지금 낳으면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심하고 낳을 수 있겠다. 이런 파격적인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봤을 때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 귀한 줄 아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11년 전 자료긴 하지만 당시 30대 남성 기준으로 이 사람이 평생 세금을 낼 것 같은 게 12억 7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무려 10여 년 전 자료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내고 사회의 역할을 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 한 명을 더 낳게 하는데 과연 얼만큼 사회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도 우리가 지금 짧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국가의 미래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출생 문제는요, 단순히 인구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문제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아니고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또 행복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저출생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